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4 지방선거 투표일까지 이제 엿새 남았습니다. 선거는 이제 총반전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선택의 시간이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뜻이 될 겁니다. JTB가 마련한 6.4 지방선거 후보 토론회, 오늘은 전라북도지사 후보 토론회 순서입니다. 전라북도지사 선거에는 세 분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박철곤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철곤입니다. 다음은 통합진보당 이광석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민도지사 후보 이광석입니다. 네, 다음 새정치민주연합 송하진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하진입니다. 네, 후보의 좌석은 추첨을 통해서 결정했습니다. 먼저 후보들의 기조연설을 듣겠습니다. 연설 시간은 1분입니다.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철곤 후보의 기조연설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지난 2달 동안 우리 전북 곳곳을 돌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곳에는 70년대에 머물러 버린 낙후된 우리 고향의 모습과 구겨져 버린 도민들의 자존심뿐이었습니다. 유권자들은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돌보는 정치인들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하나의 정당이 지방 정치를 독점해오는 데 따르는 비효율, 문제점만 가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입을 모아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꿔야 해요. 이번엔 꼭 바꿔야 해요. 예. 민주당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줬는지 예. 오늘 토론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민주당 짝사랑을 끝내야 하는지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을 조금 초과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석 후보의 기조연설 들어보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농민도지사 후보 이광석입니다. 세월호 대참사가 발생한 지 44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유가족분들은 잊혀지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말합니다. 잊지 않고 행동하겠습니다. 국민은 6월 4일을 심판의 날로 정했습니다.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한 정부, 단 한 표도 주지 맙시다. 이제 바뀌어야 살 수 있습니다. 노동자, 농민, 서민이 행복해야 전라북도 발전도 가능합니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 농민을 천대하는 사회, 돈과 권력을 추앙하는 사회를 바꾸지 않으면 더 이상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농사 짓고도 먹고 살 수 있는 농촌,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해고 없는 노동 현장, 이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 농민이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6월 4일 노동자 농민이 세상을 바꿔주십시오. 노동자 농민 서민이 행복한 전라북도를 건설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송하진 후보의 기조연설 1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먼저 세월의 아픔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재해 재난 예방과 관리 시스템을 확고히 구축하여 안전한 전라북도를 만들 것을 다짐드립니다. 저는 도민 여러분과 함께한 지난 33년간의 행정 경험과 국제 슬로우시티,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한옥마을, 탄소산업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전라북도를 활기차고 자랑스럽게 만들고 싶습니다. 사람과 돈이 모이는 300만 시대의 초석을 놓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전북인의 자존심을 확실히 다시 세우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곁에 따뜻이 다가가는, 소통하는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 후보의 기조연설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은 이 사회자가 드리는 공통질문 그리고 후보 간 상호 토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공통 질문의 내용은 후보들께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토론의 첫 번째 순서는 후보 간 상호 토론을 갖겠습니다. 한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벌이는 시간인데요. 주도권이 있는 후보는 이 토론을 전반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한 후보에게 총 4분의 주도권 드리고요. 시간은 좀 엄격하게 통제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주제는 새만금 사업과 전라북도의 역할입니다. 새만금 내부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발족해서 과거보다 빠른 개발도 기대가 됩니다.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이 환경이 바뀐 셈이지요. 지금부터 새만금 사업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전라북도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광석 후보에게 4분의 주도권 드리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겠지만 상대방의 답변 시간도 고려해가면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작해 주시죠. 예. 선거 때만 되면 그 새만금을 어떻게 하겠다고 허울 좋은 공약들을 내놓았습니다. 새만금 사업을 시작한 지 25년이 지난 지금 방조제 막아놓은 것 말고 한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67만이 유입될 거다. 라스베가스를 옮겨놓겠다. 별의별 공약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저 농민도지사 이광석은 새만금 종합개발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새만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친환경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개발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방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환경적인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수질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수질 개선 사업 1단계 사업이었고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수질 개선 사업이 진행됐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수질 개선 사업 예산과 수질 개선 현황에 대해서 두 후보님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01년에서 8년까지 1조 3천억 원이 이 수질 개선 부분에 투여됐고 2009년에서 2015년까지 1조 9,142억 원이 투여됐습니다. 2016년, 2020년까지 약 1조 원이 투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문제는 2001년부터 15년 동안 3조 2천억 원을 투입했는데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악화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수 유통이 아니라 담소호로 만들겠다는 것은 죽음의 개발을 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만금 개발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해수 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박철건 후보님, 악취가 진동하고 모기떼가 득실거리는 곳에 라스베가스 옮겨올 수 있고 30개국 세계 일주거리 조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파리떼가, 모기떼가 우글거린다고 하십니까? 지금 계획된 대로 수질 개선 사업을 계속하면 수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수질 개선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상류에 비점, 오염원을 없애는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질 개선 노력이 계속된다면 그것은 수질이 유지될 수 있는 거지요. 그걸 전제로 새만금 개발 계획을 만들었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예. 수질 개선 사업 계속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알겠습니다. 송하진 후보님, 2015년 수질 개선 사업에서 목표치 달성하지 못하면 새만금 사업에서 해수 유통 확정하고 다시 새만금 사업 계획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저는 일단 새만금이 우리 도민들의 거의 이제 꿈이 돼버렸습니다. 수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이제 중간 점검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노력들을 이제 기울이면 2020년에 최종적으로 이제 담수화 결정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내년에 이제 기왕이면 좋은 평가가 나오기를 저는 바랍니다만은 내년도 점검 결과에 따라서 우리 비점 오염원이라든지 예. 축산 분뇨 대책 같은 걸 세워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광석 후보의 주도권 시간은 거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송하진 후보가 주도권 4분 갖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먼저 이광석 후보님이 아무래도 뭐 수질 말씀하셨기 때문에 수질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체로 새만금 목표 수질을 보면 도시용지구간은 지금 3등급으로 돼 있고 농업용지구간은 이제 4등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새만금 호소를 지금 생활용이나 또는 우리 박철권 후보님이 주장하는 대로 수상 레저용으로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COD, 소위 화학적 산소 요구량 또는 TP, 총인 같은 이런 수치적인 목표 달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말씀하신 대로 냄새나 뭐 거품 이런 것이 없는 심미적 기준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주범이 대체로 이제 비점 오염원하고 축산 분뇨다하고 되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어쨌든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농업에 이제 종사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농약과 비료에 의해서 아무래도 총인 같은 것이 증가할 소지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농업을 특별히 전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좀 수질이 나빠졌다는 얘기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걸 좀 개선할 수 있는 오히려 그걸 수질 악화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이런 때 이렇게 농업 전문가로서 한번 멋진 제안을 한번 해주셨으면 바람입니다. 예. 그 개발 이익에 대해서 농민들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세상, 이것이 진행된다면 생명농업으로의 전환, 이것은 저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저희들은 항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득이 보장되고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처지만 조성이 된다라고 보면 그렇게 변화돼야 되는 것이고 최소한 환경 보호를 위해서 생명 농업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게 가는 길이 저희들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좀 전문가답게 이제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멋있는 아이디어를 좀 많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또 우리 박철권 후보님 새누리당 뭐 집권당으로서 끊임없이 새만금 조기에 개발하겠다 이런 약속하셨고 또 후보님도 뭐 거의 비슷하게 그것도 무려 2017년까지 이렇게 완료를 한번 해갔다 이렇게 아주 의욕적인 걸 했는데 지금까지 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약속했던 것도 지금 매립토 땅을 만들어야 하는 매립토 확보 방안도 전혀 안 돼 있고 또 뭐 해양 관광도시 한다는 것도 사실상 거의 손이 떨어진 상태고 배수관 조력발전소 거의 포기했지 않습니까? 또 예산을 보면은 참 우리 전라북도 눈물겹도록 새만금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쥐꼬리 예산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새만금에서 김천까지 가는 예비 타당성 조사 이 철도는 아예 올라가지도 못한 상태로 가고 있고 제가 뭐 너무 많은 예를 다 들기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새만금 개발청 만들어 놓고 예산은 3분의 1 수준 뭐 이 정도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017년까지 완공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런 속도로 가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뭐 특별한 비책이라도 있으십니까? 지금 바로 말씀하신 그런 말씀 때문에 제가 도지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작년 9월에 이제 발족이 됐죠. 그나마 그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제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박철근 후보님 시간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4분을 다시 카운트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그럼 제가 바로 주도를 예, 그렇습니다. 하시는 예, 시간이 다 됐어요. 예. 제가 그 새만금 관련 예산을 지금까지 너무 적게 땄다는 데 대해서 따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정부 예산이라는 거 가서 요구하고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그동안에 이 지역 모든 도민들의 사랑을 받은 우리 전라북도의 그 도지사 그리고 또 관련된 행정기관장들이 가서 예산을 더 반영하도록 했어야 되죠.
정부 예산이라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모두 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정된 예산 이리 놓고 저리 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다른 데 보니까 예산의 그 흐름을 잘 안다고 하셨는데 작년 9월에 생긴 새만금 개발청 이미 정부 예산 짜여졌을 때 발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제가 이제 지사가 돼서 예산 순기에 맞춰서 미리미리 늦추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듣기에는 이제 새누리당 사람이 되면 잘해주고 꼭 그런 건 다른 당이 아니죠. 되면 안 된다는 느낌으로 들립니다. 그건 아니고 정부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아무래도 집권당 후보 그 지사가 더 얘기를 잘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잘 통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집권당이기 때문에 얘기가 잘 되는 것. 또 하나는 그동안에 그런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이 지역 지사나 그 또 행정기관장들이 충분히 하셨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송 후보께서 관광객 1억 명 시대를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새만금을 그 관광의 중요한 포인트로 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우리 전라북도 관광객이 2012년 정도 기준에 6,800만 명으로 계산이 돼 있습니다. 새만금을 어떻게 새만금 통해서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할 것인가 그 말씀을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방금 1억 명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제 1억 명을 답변을 그러니까 드린 거고 지금 새만금에는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관광단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또 산업단지 지역이 있고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관광단지 부분 특히 관광단지 부분 중에서도 우리 새만금 개발구역에 들어가 있지 않은 고군산군도 지역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가 주도를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부안 쪽에 있는 관광단지는 제가 지금 제안한 말씀 그대로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건 또 다른 말씀이고요. 다른 말씀, 그 공영개발 부분은. 단지가 개발되지 않았는데 다른 지금 후보님 말씀대로 내저시설 들어가고 위구선이 오고 이건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우선 그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활용을 해서 관광객을 이제 끌어들일 그 비전이 있으신지 그 방법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선 관광단지를 먼저 공영개발 방식을 통해서 빠르게 개발을 하고 그 개발되어진 곳의 시대의 감각에 맞게 많은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면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송 의원님하고 제가 말씀은 관광지는 새만금만이 아니고 전라북도 전역을 관광단지로 만든다는 뜻이기 때문에 질문과는 조금은 다른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질문을 딱 한 것을 좀 답을 해 주시길 바라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답답합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위거선 물어보셨습니다. 위거선은 반대하십니까? 철건 후보님,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 제약상. 다음 기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자가 후보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분 이내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후보가 먼저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라북도의 이 공항 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은 미군의 반대에 막혀 있습니다. 새만금 신공항과 김제공항은 이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항공 오지를 벗어날 공항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선 제 공약에 공항 건설 계획을 포함시켰습니다. 전라북도 전체가 하나의 경제 권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항이 존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연히. 적어도 새만금 권역에는 반드시 하나 들어간다. 제5차 항공개발 종합계획에 저는 반드시 이것이 반영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다행스럽게도 새누리당의 공약에도 공항 계획을 포함시킨 걸로 봐서 쉽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 박철근 후보님과 함께 힘을 보탠다면 틀림없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다만 김제공항이라든지 지금 미군 공항의 경우도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미군의 경우는 소파 규정 때문에 군사작전상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위치를 달리해서 지금도 계속 시도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 다음 박철근 후보의 답변 차례입니다. 예. 예. 저는 우리 송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 군산 공항을 활용한 국제선 취약 문제는 계속해서 협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와 별개로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도 우리 전북에 국제공항이 신설돼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고요. 새만금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공항이 없으면 우선 새만금은 도저히 뒷받침이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중국의 관광객이라든지 앞으로 건설될 이제 도시라든지 이런 곳들에 어떤 경우에도 공항 없이는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거기까지 쓰시겠습니까? 다음은 이광석 후보의 답변 순서입니다. 네, 공항 문제 확실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새만금의 공항이라든지 김제 공항 이 부분에 원천적으로 반대입니다. 공항은 군산 공항 있습니다. 그 엄청나고 무모하게 우리 농지를 전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군산 공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자주권을 가진 우리 도민들이 이렇게 실현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에게 그리고 미군 당국들에게 우리가 사용하기에 지금 적절하게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득하고 설득된 부분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농지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상호 토론 순서입니다. 방법은 앞서 했던 것과 같습니다. 한 후보당 5분의 주도권을 드립니다. 토론 주제는 도지사의 능력과 자질입니다. 전라북도의 발전을 책임져야 하는 도지사에게 어떤 역량과 이 자질이 필요한지, 내가 가진 능력과 비전은 상대 후보와 무엇이 다른지 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철근 후보께 5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먼저 송하진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시장 8년 하셨습니다. 예. 그 전에는 이제 실무자로서 이제 도청과 행자부에 근무를 하셨지요. 시장과 도지사의 업무 범위 그리고 자질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까? 동일할 수는 없죠, 당연히. 그러나 저는 도에서 20년을 근무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시장을 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대로 차이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여쭤본 것만 답해 주십시오. 도지사로서의 필요한 리더십의 요건 한 세 개만 들으신다면은 저는 일단은 적어도 광역단체로서의 도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체를 바라볼 줄 아는 조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시군이 아니고 14개의 시군 전체가 포함된 지역이기 때문에 전체를 내다보고 바라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새가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조감 능력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단어만 3개 좀 들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조감 능력 외에 균형 감각을 갖지 않으면 또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그 전체를 아울러서 함께 이끌어 갈 수 있는 화합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송 후보께서는 버스 파업과 관련 전주 안주 통합과 관련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통합이 되지 않으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이때 그 정치적 책임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전주 안주 통합은 거의 도민들의 많은 염원이었고 그걸 이제 못하게 된다면 제가 그래서 통합시장은 안 나가겠다 하고 분명히 선언을 했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 통합을 시켜놓고
본인이 통합시장을 나간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그 대신 전주완주 통합이 언젠가는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염원이 있기 때문에 아니, 제가 여쭤본 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할 때 그 정치적 책임의 그 의미와 내용이 무엇을 의미했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정치적 책임. 통합시장을 안 나가겠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나은 쪽으로 개선해 나가는 정치적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뜻입니다. 정치적 책임을 지고 시장에도 출마하지 않겠다는 것이 지금 그런 정도의 뜻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책임에 대한 이제 뜻은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송 후보께서 시장으로 계실 때 있었던 일들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이제 우리 도민들이 참 답답해하는 일들. 그것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관련된 시비 또 그리고 버스 파업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많은 시비와 논란거리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속 시원히 해명되거나 또 도민들이 수긍을 한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도지사로 딱 나오게 되니까 그때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단어가 바로 송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그 정치적 책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장으로서의 그 자질과 능력에 대한 시비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판단 이런 것들이 또 도민들의 동의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도지사로 이제 출마하게 된 데 대해서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말씀이고요. 답변을 안 해도 됩니까? 예. 제가 이제 다른 뜻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30초 그리고,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버스파크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유성엽 후보가 전에 경선 과정에서 여쭤봤습니다. 버스파업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물어보니까 다 잊혀진 사건이다. 어떻게든지 저를 안 좋은 이미지로 끌고 가기 위해서 질문을 한다.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 또 제가 이거 여쭤보면 같은 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원인이 매우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한 번에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그 당시에는 예. 우리 당끼리의 내부 경선 과정이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해명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시간대 주도권 가졌을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광석 후보가 5분의 주도권 갖겠습니다. 예. 국정을 농단하고 그리고 도정을 이 지경까지 만드는 두 당인의 대표로 나오신 분들의 말씀이 저는 가관으로 들립니다. 논 100만 평 농사 지어야 16억 원 소득 얻을 수 있습니다. 5개월 만에 16억 원을 벌었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모두 관폐화가 되는가 봅니다. 세월호 대참사 전에는 문제도 안 됐는데 말입니다. 안대희 국무총리 지명자 결국 관폐화 척결 내세운 공직개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사퇴한 것 아닙니까? 스스로 관폐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퇴한 것인데 박철근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공직생활 2009년 초까지 공직생활을 하셨죠? 네. 네. 그 후에 2009년에서 2011년 조폐공사 비상임이사,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신한금융투자 사유이사, 그리고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2011년에서 2014년까지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을 역임했습니다. 네. 예, 맞죠? 네. 이런 이력이 곧 관폐화 이력인데, 박철근 후보 스스로 관폐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그 중에서 신한금융투자는 완전히 민간 회사하고 정부와 관계가 없는 민간 회사입니다. 그리고 다른 의혹이 없는 깨끗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다 끼얹는 것은 옳지 않고요. 전기안전공사 사장, 제가 공모로 이제 사장이 됐었고요. 심사가 끝난 뒤에 제가 들은 바로는 심사위원들이 우리 사장님께서 그때 공모에 응하지 않으셨었으면 우리 제옥말 뻔했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예, 한국 사회를 망치고 세월호 대참사를 일으킨 사람들이 이 관피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 관피아를 척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이력을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분이 도지사 후보로 나왔다는 것이 저희는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박철근 후보 스스로 후보직에 대해서 고민한 것이 전북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A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피아라고 단정을 짓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피아라고 하는 것은 그 별로 전문성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이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그런 데서 오는 부작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국대공사, 신한금융, 투자회사, 공공정책이 다 저기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들입니까? 그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잘못했을 때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 능력 부족 또 그로 인해서 그 과오가 있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죠. 네. 저는 그 제대로 수행해냈고 잘했습니다. 예, 자녀 시간 때문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송하진 후보께 묻겠습니다. 고시패스하고 공직생활하다가 전주시장이 되었으니까 관피아는 아닌 게 확실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행정만 하다 보니까 노동자, 농민, 서민의 생활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송하진 후보님, 왜 신성여객 진기성 버스 노동자가 자살을 시도했다고 생각 들어지는지 말씀 좀 주십시오. 뭐 아무래도 그 회사 노사 간에서 틀림없이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2010년 버스 노동자들 아름답지 못한 이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억울했다고 봐야겠죠. 그분은 뭐 안타깝게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0년 버스 노동자들 파업 이거 불법이었습니까? 합법이었습니까? 그건 제가 여기서 뭐 단언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당시에는 불법이다 또는 합법이다는 논쟁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불법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같이 그 동조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초기에 저도 아침에 그렇게 매도를 당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바로 일어난 순간에 시민들이 거의 발이 묶인 상태에서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대법원이 합법이다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예, 제가 받았었고 그 뒤에는 한 번도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합법적인 파업 사업주들의 입장만 듣고 불법이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 사업주말로 듣고 온 게 아니고 공무원들의 보고와 고용노동부의 말을 듣고 했던 부분입니다. 예, 거기까지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하진 후보가 주도권 5분 갖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우선 뭐 이런 말씀은 질문이 과연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너무 오해는 마시고요. 뭐 공개된 사항이니까 우리 이광석 후보님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번씩이나 음주운전으로 이렇게 공개가 됐네요. 그것도 작지 않네요. 제가 보니까 2000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4년에는 150만 원을 이렇게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되게 이제 알코올 기준으로 보면은 면허 정지도 같이 따르죠. 100에서 150만 원 정도 벌금을 물으셨으면은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형이라고 저는 음주운전에 관한 한 요즘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어떤 당에서는 음주운전 3번이면 아웃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 번 덜해서 이제 2번으로 끝내셨는데 뭐 요즘은 심지어 이건 생명과도 관련된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도지사 후보로 나서셨기 때문에 술을 굉장히 잘하시는 모양이죠. 근데 2번씩이나 이렇게 바꿔도 이제 지금은 뭐 안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도지사에 이렇게 나오시면서 뭐 이렇게 어째서 과거에 이랬었고 또 그러고도 어떤 아무런 이제 해명이 없이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됐는지 그건 과연 자질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이제 이런 부분을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질론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사실 격한 노동, 심한 노동 일을 하다 보면은
새거리에 막걸리가 나오는 것이 통상 애사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새거리를 먹고 심한 노동 뒤에 오는 그런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서 또 운전하고 집에 들어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고 네. 그러다 친구 만나고 하면 좀 한 잔 더 하고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두 분들처럼 정말 그 비서를 대동하고 어디 술을 마시러 다닌다거나 할 수 있는 처지였더라면 아마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비서가 없는 농민으로서 심한 경로에 같이 새거리 먹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비서 그래서 없던 시절에도 안 하셨습니다. 우리 박철근 후보도. 앞으로 네. 그런 일들은 예. 이거 자, 이제 없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뭐 지금 충분히. 근데 그 말씀은 오해 소재이기 때문에 시차례가 아닙니다만은 꼭 비서가 있기 때문에 꼭 비서들 데리고 술 비서 마시러 다니는 없던 것처럼 시절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 저희는 아니죠. 또 비서 없고 네. 저 사적인 모임에서 저는 반드시 술 입에 되면은 핸들을 무조건 잡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리운전 시키든지 아니면 자, 버스를 타든지 합니다. 송하진 후보의 잘 시간입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박철구 후보님께 고르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3월 15일자 성남시장 예비 후보로 등록하셨습니까? 예. 네, 하셨습니다. 제가 성남 매일 뉴스를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전북지사 출마를 권유받아 검토했지만 여의치 않아서 성남시장 출마 쪽으로 우회했다. 본인이 택하신 겁니다. 성남시장을 전북지사보다는. 그러면서 국무총리실 25년 근무의 노하우로 강남보다 성남, 시민의 행복 증진에 박철근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성남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또 갑자기 또 성남시장에 바치겠다고까지 하신 분이 또 다시 전라북도 지사를 내려와서 이제는 또 김대중 대통령이 못다한 사랑, 전북 사랑을 또 하겠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정치라는 분야가 시민들, 도민들께 엄중합니다. 인생의 태도나 또 어떤 소신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성남과 전북은 너무도 다른 지역이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전북에 대한 애정이 이렇게 크게 생겨나셨는지 뭐 고향이니까 그러겠지만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명을 하시고 예. 어떤 면에서는 약간 처음, 사과도 좀 하시는 것도 사과 대상은 괜찮다는 아니고요. 생각이 빨리 하셔야 아까 될것 말씀드린 같습니다. 것처럼 원래 전북지사를 제가 쭉 고려하고 있었는데 성남에 있는 시민들이 특히 호남 향후 쪽에서 저를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 갔다가 이쪽에 전북지사가 없기 때문에 당에서 권유를 받고 원래 생각대로 이쪽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쪽은 오히려 그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이고 이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실패 가능성이 더 높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고향 봉사를 위해서 제가 여기 예. 왔습니다. 거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상호 토론 모두 마쳐야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JTB 특집 6.4 지방선거 전라북도지사 후보 토론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뜨겁게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쉬어갈 겸 제가 질문 하나 드리죠. 이번에는 이광석 후보부터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완주 지사는 민선 4호기 전라북도 도정을 이끌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김완주 지사의 도정 가운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비판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자신이 도지사가 된다면 김완주 도정과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김완주 도정, 저는 한마디로 그 농도 전북이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빼든지, 예, 아니면,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농민들하고 그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고 이야기를 하든지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도 전북이라고 하면서, 농도 전북에 걸맞지 않게, 쌀값이랄지 농업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기업을 위주로 하는, 기업을 살리는, 말하자면, 농식품 원료로 해가지고 기업들이 어떻게 식품 클러스터를 통해서, 제대로 생활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정말 정작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어떤 수혜가 가는 것이 아닌, 농업
부품을 생산물을 이용한 농산업에 투자를 했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농도 전복의 입장 속에서 확실하게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고 농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농도 전복 이름과 같은 그런 그 역할들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하진 후보의 답변 차례입니다. 예. 비판적으로 또 말씀을 하시라고 하니까. 예. 잘한 부분도 많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뭐 느끼기에는 약간 실적에 집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제가 이제 시장 물려받아서 그 경전철 때문에 1년 가까이 고민하다가 철회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경전철 처리는 잘 된 편이다 이제 이런 말을 들었는데 새만금과 관련해서 최근뿐만 아니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기업을 유치했다. 예를 들면 뭐 삼성이라든지 또 미국의 뭐 어느 기업을 유치했다든지 이런 발표를 많이 봤습니다만 그 뒤에 진도를 보면 많이 나간 것 같지 않아서 실적에 좀 집착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뭐 아쉽지만 이렇게 별 수 없이 이렇게 비판적으로 지적을 해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말씀으로도 듣겠습니다. 예. 박철근 후보의 답변 차례입니다. 예. 저는 김한주 지사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비판보다도 한계가 있었던 점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야당 지사로서 한계, 그리고 그 이전에는 집권당 시절에도 이 지역 출신 정치인들의 역량을 충분히 끌어내서 도정 발전에 그 활용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두가 낙후를 이야기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도지사는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를 제시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이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서 도민들의 역량을 이쪽으로 조금 결집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미래 구상,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도민들을 그쪽으로 역량을 결집시키는데 좀 소홀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상호 토론이자 토론으로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토론 방법은 전과 같습니다. 다만 주제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자유 토론입니다. 시간도 한 후보당 6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송하진 후보가 주도권 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우리 이광석 후보님께 그동안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 참 앞장을 많이 서오셨다고 제가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도 대기업, 중소기업, 뭐 소상공인 다 이렇게 상생하는 경제 민주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시장 시절에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라든가 사회적 기업 지원 조례라든가 이런 걸 전국 최초로 만든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우리 박철구 후보님 계시는 새누리당 여당은 대통령 공약으로 내걸었던 경제민주화를 사실상은 폐기한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박철구 후보님도 경제민주화에 관한 공약은 그렇게 찾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쇠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는지 하고 하나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쌀 문제 전문을 갖고 계시니까 농림축산부가 쌀시장 개방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 다음 달 정부 입장을 결정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대체로 보면 뭐 저도 농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FTA 농업 대책은 대체로 농민을 달래기용으로 많이 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쌀 수입 개방이 당위성이다, 뭐 관세하는 꼭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주로 하는데 우리 후보님은 아무래도 좀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정부의 쌀 수입 정책에 대해서 뭐 이런 때 한번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죠. 두 가지만 잠깐. 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뒤에 말씀하신 쌀시장 대응책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시장 개방에 WTO가 그 기간으로 잡은 것이
금년 14년 6월까지 이 합의서를 보내달라라고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동안에 쌀 시장 개방이 다시 조율하고 협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을 그대로 지금 놓고 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면 개방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갈 거라고 예상이 되어져서 정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쌀시장 개방이 됐을 경우에 그 대응책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쌀시장 개방되면 안 됩니다. 되기 이전에 그것들을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과 그 확고한 의지들을 불살려 주셔야 됩니다. 그 불살려진 여건 속에서 방법들을 내어야 됩니다. 그 방법은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이용해서라도 우리 전북도민을 살려야 됩니다. 충분히 의지를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 답변을 얼른 해주셔야 또 다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경제민주화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억 불, 1000억 불 시대들 살았습니다. 허리띠 졸라매고 살으라고 했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살았습니다. 전국가 정책으로 계속 나라가 잘 되면 뭔가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 이 심리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여기 1조 불 시대를 지금 왔습니다. 1조 불이면 천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그 무역 흑자를 기록하면서 경제민주화 이거 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이것은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고 허리띠 졸라매라고 했던 그 사람들부터 읍참마속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민주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을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박철권 후보님께 선거도 하기 전에 지금 연립정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립정부가 대충 뭐 의미는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연립정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방에서 지금 연립정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집권 여당의 인사 실태 알고 계시죠? 자,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대법원장, 감사원장, 감찰총장, 비서실장, PK 출신이라고 뭐 언론에 이미 다 보도된 내용입니다. 우리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여당의 후보라고 한다면 최소한도의 탕평책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을 앞장서서 해주시는 것이 옳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민들에게 좀 해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그 전기안전공사 이제 사장님 가실 때 제가 또 이지경제라는 언론 기사를 한번 살펴봤더니 대표적인 아까 말한 대로 관피아 인사로 지목을 해놨어요. 거기에 거기 보면 특히 박철권 전 사장은 MB 친위대로 불린 선진 한반도 포럼의 간사 역할을 맡는 등 MB맨으로 분류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뭐 사실인가요? 아니, 우선 탕평책, 뭐 우리 얘기 하지 말고 하시는데, 이제 정부의 잘못된 거 비판합시다.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전라북도 우리 이야기를 합시다. 왜 도지사 선거에서 중앙정부 인사 탕평책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그동안에 민주당이 여기 30년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인사에 잡음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아쉽게 생각을 했습니까? 그 얘기 하십시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만 하는 것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아니죠. 여기 언제 도나 시가 중앙정부 말 듣고 인사를 따로 했습니까? 여기는 우리끼리 탕평해서 하자는 뜻이죠. 다음은 박철권 후보의 주도권 시간입니다. 6분 드립니다. 그런 말씀 주시니까 좀 제가 비슷한 얘기는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관피아 얘기를 했는데 일부에서는 선피아를 걱정합니다. 선피아. 선거의 유공자들을 이 정부에 많이 데려다 자리를 하는 것이 배치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공무원들이 지금 많이 불안해 합니다. 우리 송 후보께서 유력한 후보라고 하니까 도청 공무원들이 불안해 하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장 됐을 때 이 전임 시장의 사람들을 많이 이제 배척을 했는데 또 그런 일이 있을까 걱정하는 것. 또 하나는
선거 유공자들을 많이 배치하지 않을까 이래서 걱정을 하는데 그래서 딱 한마디로 그 선피아 그 근절하겠다 이런 선언하실 용이 없습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시장 시절에도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지 아니, 용이 있느냐 모르지만 없느냐만 말씀해 주십시오. 당연하지요. 그건 네, 그러면 또 없었다는 사실을 있었다고 하니까 없었다는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공무원들이 이제 불안해하는 드려야만 말을 되는 들었기 겁니다.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좋은 아니, 충고로 그거, 아니, 제가 받아들여서. 선언하셨으면 좋습니다. 예. 저는 정말 우리 전라북 도민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저는 도지사가 되면 이 지역에 누구한테도 진 빚이 없습니다. 깨끗하게 떳하게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송창대라는 분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아닙니다. 예, 예. 네. 그 비서였죠. 옛날에 비서였습니다. 네, 캠프에 와서 일했죠. 안 했습니다. 최근에는. 일 안 했습니까? 예. 아주 최근에만 몇 번 봤습니다. 최근에 몇 번 캠프에 와서 일했지 않습니까? 안 했습니다. 사무실에는 안 왔습니다. 그 캠프에서 일했다고 들었는데 안 했다고 하니까 제가 했습니다. 그분이 시에 그 예산 지원을 받는 그 단체의 부책임자로서 그 사표를 내놓고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했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 줘서 알았습니다. 예. 제가 그런 일이 있다면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저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봐야 될 사항입니다. 보시면 저는 재산을 2억 천 신고했는데 5년 동안 세금 8,1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송하진 후보께서는 11억 8,400만 원 신고했는데 5년 동안 3,100만 원 세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면 2009년에 소득세 830만 원을 냈어요. 예. 2010년에는 25만 2천 원을 냈습니다. 시장 연봉이 대략 한 1억 정도는 되죠. 1억까지는 안 됩니다. 네, 그러면 1억 가까이 되죠. 어찌든. 그런데 25만 2천 원을 냈고 2011년에는 297만 원을 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올라가서 470만 원을 냈고 다시 2013년에는 866만 원을 냈습니다. 요 두 해, 뭐 2012년 그렇다 치고 두 해에 특별히 세금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제가 세무 전문가들한테 어떻게 공제 받을 것 다 받고 아무리 받더라도 대략 세금이 25만 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박철권 후보님도 공무원 생활을 해보셔서 그럼?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요. 예. 우리 공무원들 봉급 원천징수 하시는 거 아시죠? 하죠. 예. 저희들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사무실에서 다 계산해서 그대로 이제 원부가 세무서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를 제기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확인을 또 했습니다. 제가 여기 이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당국에서 전산착오로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전산착오라고 그 부분에 하셨죠? 전산착오라고 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아니,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전산착오부터 얘기하고 하시죠. 예. 전산착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원부에서 자동으로 간다고 하셨지만 매월 정해진 세율에 따라서 일단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연말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 해에 지난 한 해 동안에 원천징수했던 세액이 적정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다시 계산을 하고 거기에 자신이 공제받을 세금 계산서 같은 게 있으면 자를 내서 세금을 공제받거나 다시 세금을 돌려받거나 아니면 더 내거나 하죠. 그렇죠. 그거 다 아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다시 이걸 띄었습니다. 네. 지금 그대로 나온 25만 2천 원이라고 2009년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걸 다시 가서. 어떻게 돼서 줄어들었는지. 예, 가서. 25만 원밖에 안 되고 그 얘기부터 여기 여기서 없으니까. 분명히 그 얘기부터 말씀드리지만 설명해 462만 3천 원 낸 걸로 다시 제가 이 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건 원천징수 대상자들은 자기가 가서 아니, 신고하는 게 아니고 저는 회계부서에서 저는 이런 겁니다. 전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지적을 해서 시청의 30초 남았습니다. 예산 담당관이 급여 담당자가 해서 합니다. 저는 제대로 공제를 받았느냐.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지금 선관에 신고를 할 때
선관위에도 따져보지 않고 이 신고를 부분을 했습니까? 가지고 갔습니다. 갔고 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나왔네요.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 일단 전혀 잘못이 없다는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 전산착오로 세금을 적게 냈죠. 그 부분은 전산착오로 안 세금을 적게 낸 게 아니고 냈는데 적게 낸 것처럼 증명서가 된 거죠.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정확히 거기까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석 후보 세 번째로 주도권 가질 순서입니다. 예. 그 저한테는 말씀 한마디 안 하시고 이렇게 또 지나가니까. 없는데. 아, 예. 예. 그 행정하신 분들, 그 행정하시기 때문에 두 분께서 이렇게 더 소통하시는지 아니면 그 할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친하신 분 같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 지난 토론회 때 고율 관세로 쌀 전면 개방 피해를 막겠다 이 얘기하셨어요. FTA가 뭔지 TPP가 뭔지 농민들이 왜 반대를 하는지 전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토론회 본 농민들이 우리 박철근 후보 진짜 그 농자를 알고 계시는 분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현장에 나가니까 해요. FTA든지 TPP든지 그 목표는 관세 없애자는 것이거든요. 그 관세를 없애자는 것인데 관세 고율 관세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얘기고요. 국제무역협정에 대한 이해가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박철근 후보 지금 타결됐거나 취준 중인 FTA나 TPP 협정 이걸 타결한다고 해도 고율 관세 자신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보다요. 제가 이제 이해가 없다고 하시는데 FTA든 TPP를 하더라도 관세 적용에 그 적용 예외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별도 항목으로 지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쌀 같은 것은 바로 그렇게 취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개방을 하되 쌀 관세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관세화. 그래서 그 관세를 매기되 관세로서 억제하고 수입을 통제하겠다. 이게 이제 바로 지금까지는 개방하지 않았던 걸 개방하되 그 관세로서 조절하겠다는 것이 관세화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관세율을 가급적이면은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 그 사실 그 자체를 왜곡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관세화의 목적이 사실은 관세를 철폐시키고 무력화시켜 나가자라고 하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무관세로 지금 WTO가 쌀 개방 전면 개방에 내세우듯이 이제 무관세로 내놔라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요구를 받는 이런 실정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관세를 높여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방법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러나 같이 조율하는 가운데 누구는 관세 높이고 싶지 낮추고 싶겠습니까?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라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쌀이 그 무관세로 올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우선 그 앞에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되죠. 그 관세화 한다는 거 초기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당장은 이렇게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쌀의 품종 개량 같은 걸 통하고 우리 브랜드화를 통해 가지고 경쟁력을 갖고 비싼 값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기 대책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정말 원칙적이고 아니런 그런 대책들이 지금의 현상을 불러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란 대책들. 아니란 대책이 아니고 현실적인. 전쟁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을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국제무역을 밀림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상황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국제무역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우리가 쌀 이것만 가지고 다른 무역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 어쩔 수 없이 요건 이렇게 어려움을 안고 가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FTA, TPP, 저도 국민입니다. 어찌 농민들을 버리겠습니까? 우리 저항하고 그거 저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송하진 후보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농민들 보듬어 주겠다는 얘기 계속 하시고 있고 어떻게 생산비를 보장할 건지 생존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이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농민 농업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쌀 생산비 23만 원은 보장돼야 된다. 생산비를 보장해야 된다. 그리고 최저가격 전라북도가 책임져야 농도라는
농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송하진 후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도 어떤 기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약간 그 취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제 23만 원이라는 부분이 지방정부에서 제가 이제 전적으로 책임지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중앙정부가 일정 부분 담당해 주시면 안 된다. 그래서 저도 기초농산물의 국가수매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고, 지금 국회에도 뭐 비슷한 유형의 법률안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런 것들이 통과돼서 됐으면 좋겠다. 역시 그런 생각을 역시 갖습니다. 속 터지는 이야기를 오늘 두 분에게서 듣습니다. 아예 맘 놓고 우리 전북- 이광수 후보님 마음에 다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북 농민 여러분. 그러나 현실이 제 옆에 두 후보 농민을 살리는 것에 그렇게 관심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새만금 개발하면 농촌이 살아납니까? 농식품 허브 산업 개발하면 농민 살림 나아집니까? 농민 소득이 보장되지 않으면 전북 경제 계속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북 농민이 살아나면 전북 경제가 살아납니다. 특히 읍면 농촌 지역 경제는 분명히 살아납니다. 전북 농업이 살아나는 길 저는 이미 약속드렸습니다. 예. 거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토론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마무리 연설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마무리 연설은 기조 연설의 역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송하진 후보의 마무리 연설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이제 중대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도자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실패나 실수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한 도전 정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전주시장 8년 동안에 많은 일들을 경우에 따라서는 실패처럼 여겨지는 일도 과감하게 추진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미래를 위한 투자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도전 없이 성공을 이루기라는 것은 어렵다. 한 번의 실수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전북 발전을 위한 길이라면 실패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할 것입니다. 관광객 1억 명 시대 주민소득 2배, 그리고 인구 300만 시대에 초석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존심을 확실히 살리겠습니다. 함께 가십시다. 예. 다음 이광석 후보의 마무리 연설입니다. 예. 노동자, 농민의 절박한 상황은 중환자실에 수혈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절박한 노동자, 농민의 모습을 보면서 25명의 총리를 모신 것이, 그리고 33년간의 행정가와 정치인 자리를 지킨 것이 그렇게도 자랑스럽습니까? 저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민들의 모습에 아직도 가슴이 아프고 30년 농민운동 경력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안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으려고 이 가슴속에 맺힌 민중을 향한 사랑을 풀어헤치기 위해서 노동자, 농민, 행복한 나눔과 섬김의 전북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땀 흘려 일하며 전북을 지켜온 농민, 노동자, 서민만이 전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 이광석 지지해 주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철권 후보의 마무리 연설 듣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것이 제가 쓴 책의 제목입니다. 무슨이라고 하지, 공부는 무슨. 제가 중학교 장학생으로 진학하려고 할 때 한 부자 친척이 저희 어머니에게 쏘아붙인 말입니다. 7자식 중에 단 하나라도 제대로 공부시키고자 했던 저희 어머니는 그날 밤 목놓아 통고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어머니의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저는 온갖 고학과 고생 끝에 검정고시를 2번 거치고 방송통신대를 거쳐서 행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25명의 총리와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제 집권 여당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 전북의 발전을 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가진 이 힘, 지금 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전북의 미래가 되겠습니다. 저에게 희망을 걸어보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세 분의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사전 투표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6월 4일 바쁘신 분들 이 소중한 권리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 6시부터는 이 진안군수 후보 토론회가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늘 순서 이것으로 접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